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주재한 만찬, 그것도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장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범인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목할 만한 반응은 미국 대통령 행사장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다니 하는 충격은 있어도 큰일 날 뻔했다, 트럼프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노, 이런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은 세계의 리더 국가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무모하고 무도한 전쟁을 일으키고 동맹국을 식민지 취급하고 무엇보다 인류의 공통되고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과 같아서 허망하게 무너지기 마련이죠. 이란과의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든 말든 우리 코스피는 오늘도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차이 아닐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이 정말 좋은 상품 준비했네요. 이 갈비살이요, 그냥 맛있는 갈비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0년 장인이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갈비살입니다. 드셔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갈비살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정말 너무 부드럽고 고기 향이 좋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합니다. 가격이 한 팩에 200g인데 이거를 두 팩을 드리는데 그게 19,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슈크림님 말씀대로 800g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4만 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드시기가 참 쉽지 않죠. 실제로 오늘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소갈비살 이 유명 식당에 납품하는 그런 고기라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양념도 있고 생갈비도 있고 둘 중에서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양념을 먼저 드시면 안 되잖아요. 1+1이니까 두 개는 생갈비 먹고 그 다음에 양념갈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호대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까지만 진행하는 인기 상품 있죠. 선크림 1+1 그리고 자연산 감성돔 두 가지 상품도 지금 인기리에 판매 중인데요. 5월부터는 행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데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어리 선크림은 1+1 구매하시면 15,000원짜리 자외선 차단 마스크까지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달까지만 드립니다.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박순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르른 초록의 대자연의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어리 언님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남도의 선산에 다녀왔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축복 같은 날씨였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파워토크 함께 하실 김규현 변호사님 지금 감기 끝자락인가요? 예, 거의 다 났습니다. 다만 이제 잔기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낮에는 한여름 같은데 예.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니까 이럴 때 일교차 심할 때 감기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녀가 유치원 학교에서 올마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해병대도 감기 걸려요? 보시다시피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잡는 해병대가 그깟 감기를. 귀신은 잡는데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귀신보다 이게. 무섭다는 바이러스. 언제나 씩씩한 정구승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예비군 다녀온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군.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났습니다. 예비군 몇 살까지죠? 35세인가? 아니요, 전역 후에 8년까지인데 아, 실제 전역 후 훈련은 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법무관을 다녀오다 보니까 늦게 갔다 와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주말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트럼프. 어제 아침에 저는 뉴스를 보는데 이제 특별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란과 협상은 어떻게 돼 있나 하고 CNN을 갔더니 막 CNN이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막 트럼프 막 엎드려서 나가는데 휘청거리고 막 이러는 것 보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뉴스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 뭔가 하다가 맨 처음에 얼핏 혹시 자작극?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런 생각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The man has been captured. And I guess he lives in California. And Yeah, that's the handler said, boy, he just moved by. It looked like he checked it twice. Hey, Lieutenant Hudson, you monitoring this area? here it comes up.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허술한가? 저 호텔이 레이건이 저격당했던 그 호텔이라면서요, 네. 김규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경호원들이 뻔히 있는데 네. 예, 사이를 그냥 달려가는데도 경호원이 오히려 약간 비켜주는 듯한 예, 그런 막 모습을 달려오니까 보입니다. 놀라서. 제지를 하지 않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그 보안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미국 대통령 행사장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경호처에서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아예 스캐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색대나 스캐너를 경호처가 들고 다닙니다. 트럭에 싣고. 그리고 현장에서 다 설치를 하고 바리케이트 치우고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뚫려 있질 않아요. 그냥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데 미국은 훨씬 더 대통령이 암살 위협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몇 명 없고 그런 바리케이트나 그런 철조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장애물 예. 이런 것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해 보입니다. 그 보안 검색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지나쳐 온 거를 못 막았다라는 거는 1차원적으로는 장애물이 없었다라는 건데 참 이게 정말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구나. 특히 총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호원들 그 모습을 보시면 본인부터 은폐 엄폐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적당한 건데 경호원으로서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죠.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란 쪽에서 저렇게 했다면은 큰 피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총이 아니라 뭐 폭탄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갖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면이 전환될 뻔한 상황이었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셨던 게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예. 이거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설마 자작극이겠습니까만은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 놀란 것은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인데 물론 대통령 담당, 부통령 담당 경호는 있겠죠. 근데 부통령부터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그것 보고도 야 저래도 되는가. 그리고 부통령 도망갈 때 대통령이라도 한번 쳐다보고 가지. 저 혼자 내빼기 급급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저 나중에 벤스 저거 어떻게 문제 없을까요? 저거 보고 벤스가 기획을 했나? 이런 우스갯소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우스갯소리 하나 있어요. 미국 부통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미국 부통령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화로 대통령 살아있냐? 물어보고 살아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쉬는 것이 미국 부통령 하는 일이에요. 그러게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대통령의 무슨 일이 발생을 해야지만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피신한 거는 부통령인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저 대응도 참 너무 늦었다. 그리고 다른 귀빈에 대해서도 전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정말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거는 직장 내 어떤 사내 정치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설마 그러겠습니다마는 트럼프가 평소에 그 경호원들이나 저기 아래 부하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까.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서 벤스를 먼저 저희가 피신을 시키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를 무의식 중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요? 평소에 이렇게 본인들이 당했던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튼 그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이렇게 그 만든 만찬인데 트럼프가 처음 참석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참 뉴스 하나는 제대로 던져준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원래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참 그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케네디 암살의 배후가 누군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2부의 필사의 기자들에서는 암살의 역사 이런 걸 주제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암살과 관련된 얘기는 필사의 기자들에서 좀 깊이 다뤄볼 텐데 미스테리한 게요. 레빗 대변인이라고 그 젊은 여자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어제 출입기자단 만찬하기 전에 기자들을 상대로 오늘 백악관에서 샷파이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막 완전히 화제가 된 겁니다. 샷파이어가 뭡니까? 총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ll be funny. It'll be entertaining. There will be some shots fired tonight in the room. So everyone should tune in. It's going to be really great.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it. 오늘 만찬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샷파이어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이 돼버렸어요. 설마 뭐 이게 기획되거나 조작됐거나 뭐 그런 자작극이겠습니까? 많은 본인은 이제 선회하자면은 대변인 입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예. 재미있는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냥 샷파이어드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맞는 찾아봤거든요. 것 같은데. 이 샷파이어가 이제 총격이다라는 뜻이 있지만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문이래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로 날카로운 비판, 공격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샷파이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의도치 않게 외고와 외대를 나와서 영어를 잘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거는 중대 발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식 정치잖아요. 트럼프가 사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사실 헤드라인을 전명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발표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본인은 얘기를 한 건데 하필이면은 그 원문 실제로. 네, 문헌 그대로 하면은 총격이기 때문에 총이 발사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하도 좀 저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굴러갔다고 하면 이란 전쟁 관련해 갖고 또 시장을 한번 뒤흔들 만한 발표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오늘 아무래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니까 아주 막 총질이 난무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총질이 난무해버린 거죠. 네. 정말 진짜 물리적인 총이.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암살은 참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살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필사의 기자들에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 암살 관련된 것은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네, 뭐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아마 오늘 시도를 그냥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나를 노리는 사람이 많고 나를 반대하는 소위 말해 반국가 세력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대통령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미 본인이 국익에 해야 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청구서가 다가오는 시점이라 단기적인 그 지지율 결집 외에는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작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가 뭔가는 더 이제 꾸미는 것 같아요. 지금 백악관 연회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백악관 연회장에서 했으면 보안도 강화되고 이런 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호텔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연회장 만드는 거 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설마 그걸 만들려고 자작극까지 벌이진 않았겠습니까만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런 걸 넓히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연회장 만드는 거를 본인이 이제 예산은 쓰지 않고 뭐 이것저것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 꼭 만들어야 되나요? 그 연회장이 일반적인 연회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호화롭고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과시하기 위한 연회장인데 이게 저는 사실 만약에 트럼프가 정권을 내주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본인한테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부를 받았다는 거 사실 본인의 정책의 일부 기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그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 부분은 자신의 자승자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왜 사람들이 아이고 미국 대통령 큰일 날 뻔했네 트럼프 다쳤으면 어쩔 뻔했노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요? 자작거가 아니요? 그리고 예. 왜 안 다친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씁쓸합니다. 미국인들 뭐 사격 실력이 형편이 없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자, 지방선거로 가지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가 윤호개인과 한판 붙는 그런 지방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아직도 후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정리하면서 그랬어? 장동혁이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가지고 충남지사 선거가 중요하니까 출마해달라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뭐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도 그렇고 지금 충북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뭐 지금 부산은 됐나? 근데 하여튼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부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경선이나 확정을 늦추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 후보 아니죠. 김태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지사들이나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느리게 등록을 하려는, 왜냐하면 시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주말 사이에 대구가 이제 국힘당이 정리가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로 곧바로 이진숙도 곧 불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진숙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추경호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이진숙은 잘 해먹었죠. 뭐 자기 이름 최대로 올려먹은 거 아닙니까? 서울에 와서 방송을 할 때 아마 딜이 되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선거를 핑계로 어떻게 보면 보수 여전사,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에서 이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거 충분히 전국 단위로 어필이 됐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추경호. 그런데 후보가 되면은 재판은 어떻게 되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뭐 단체장 후보가 됐든 단체장이 됐든 간에 재판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던 수사나 받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본인들한테도 있는 그러게 사법 말이에요. 리스크가 있어서 좀 출마를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힘에게 저희가 뭐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단체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충남 공주 이쪽에서 지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죠. 아무튼 추경호가 이제 국힘당 대구시장 후보가 됐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균형추는 결국 대구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집니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경호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원내대표 하면서 장소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완전히 내란을 서포트했던 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충북지사는 윤갑근, 아직 여기도 확정은 안 됐지만 윤석열 변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윤호개인 세력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전국 구도는 내란 청산과 실용으로 가겠지만 부울경 대구에서는 그런 것이 강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울경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 의식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청산 얘네를 무찔러야 된다는 식의 수도권의 외침이 그렇게 그쪽에서 구도가 잡혀버리면 대구 시민이나 부울경에 계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다시 작용해갖고 역격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비판을 할 때는 그런 사법 리스크 이쪽보다는 대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몇 선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논조를 약간 차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는
조선일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왜 굳이 비상기업을 해가지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뭐 지금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또 잘못도 인정 안 하고 기어 나오느냐,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되는 거죠. 뭐 추경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추경호가 된 것이 오히려 주호영보다는 민주당에게는 나을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윤곽근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떼어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에다가 더 붙여서 세력 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레임에 보수 세력마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윤은 기본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독재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윤어게인이 아니라 자유민주 어게인, 뭐 보수 어게인 이렇게 붙여도 될 이런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윤곽근하고 지금 이제 김용환 지사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김용환도 뭐 계엄 때 찬성하는 입장 보였던 자 아닙니까? 결국은 다 윤어게인 세력들인데 이번 지방선거 구도를 윤어게인데 뭐 이런 세력 구도로 간다는 그 생각은 선거 공식으로 그게 아무리 봐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거는 뭐 대대적으로 내려온 원칙 자체가 중도 싸움이다. 중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스윙 보터층, 여기를 잡는 쪽이 이긴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주 원칙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윤어게인, 윤석열과 밀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소위 말하는 무슨 중국 때리기, 뭐 이런 식의 망상에 바로 사로잡혀서 가치를 자꾸 중심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보수 레거시라고 하는 이제 조중동류의 조선일보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거기서 굉장히 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논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가야만 하고 가는 이유 자체는 여전히 망하는 집이 망하는 공식과 계속 같습니다. 망하는 회사, 망하는 집은 항상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쪽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비판이 나오는데, 항상 거기에 경영권이라든가 지도권, 이걸 권력을 틀어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글로 가지 않고 자꾸 그 사람들을 외부로 쳐내면서 계속 극단적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다. 그리고 내용도 틀렸는데요. 자유, 그리고 시장주의, 법치주의, 독재,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계엄을 일으켜서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사실 기업들에 대해서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를 해갖고 시장 기술을 교란하고, 법치, 지금 조작 기소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가장 법치를 해쳤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독재를 하려고 계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말하는 거와 실제 가치적인 것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윤곽근마저 근데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이 대중한테 지금 어필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딩을 조금 바꿔서 가면을 좀 바꿔 쓰려고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은 저렇게 가는 게 국힘이 유리하지만 좀 시사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뭐 거의 70%에 육박하게 올라간 건 가치보다는 실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인데, 그 어떠한 그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도 본인의 실제로 가는 구도와 다르게 가치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가치나 너무 형 이상학적인 것도로 가기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저들과 차이점을 내보여야 그래야 더 큰 승산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관심을 갖자니 갖지 않고 뭐 국힘당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몇 군데 아직 관심 지역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 북갑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다고요? 예,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오늘 중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그 부산 북갑 출마한다. 결국은 출마하는 걸로. 예,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예. 저런 경우에는 대체로 출마하죠.
뭐 사실 출마를 전제로 안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것 그 출마 과정이 매끄러웠냐라고 한다면 조금 그것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후보로서 잘 나아가기를 이제 조력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게 좀 구도로 본다고 하면 잘못 구도가 잡히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하정우 수석 사퇴 제가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떴네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출마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가장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네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한 건데요. 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35.5, 한동훈 28.5, 지금 국힘당의 후보로 유력시되는 박민식 전 법무장관이 26 이렇게 나와요. 적극 투표층으로 가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44.3 더 올라가고 한동훈 24.8, 박민식 24.6. 하정우 수석은 출마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1등을 달리는 것. 저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하정우 수석이 그간 한 2, 3주 동안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북갑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라는 거를 마치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정우 수석의 또 고향이기까지 하고 하정우 부산북갑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왔던 전재수 장관이 그 하정우 수석을 많이 이제 구애를 하기도 하고 또 밀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산북갑에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저와 비슷한 그 그래프들을 24년 총선에서도 몇 번 봤어요, 부산에서. 예. 예를 들면은 장해찬 씨가 나왔던 부산 수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민주당 후보가 상대가 표가 갈려가지고 무소속과 국힘으로 그래서 달려가다가 막판에 이제 그 표심이 무소속 쪽에 있던 국힘 사람들이 정식 국힘 후보로 쏠리면서 이렇게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기도 보면은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40%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의 분위기는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장동혁 여기에 굉장히 대실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꼴 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론조사에 반응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의 전략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그래프에 있었던 것처럼 적극 투표층 그래프가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 그래프와 비슷하게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국힘 지지층들이 한동훈과 박민식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전략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쏠려버리게 되면은 이 선거가 굉장히 힘든 구도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예민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족들을 동원을 해서 과거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가족이 사죄하는 모습, 그 책임을 가족이 떠넘겨가는 모습을 해갖고 이제 한번 그 해칭을 하고 보수 유권자들한테 미움을 사실 가족한테 던지면서 어떻게 좀 다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박형준 후보와 손을 잡아갖고 연대를 한다.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 1대 3자 구도로 됐을 때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본인이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긴다고 하면 대선 후보가 된다고, 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짤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정우 수석이 가족을 한번 등판을 시켜서 뭐 한바탕에 쇼를 한다던가 그리고 단일화 이슈가 있다던가 이러면 지금 박민식, 한동훈의 지지율이 합쳐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전략을 준비하고 초치기 김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심할 수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가 짜여진 상태에서 진행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꺼내든 이름이 하정우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직 청와대 수석을 장관을 지냈던 후보가 꺼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별로 인지도는 낮았던 그런 하정우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작업 들어오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누구지 관심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모락모락 솔솔 이렇게 피워내다가 이제 등장 이런 걸로 보면은 시나리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하정우 수석 자체가 부산에는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AI라는 좀 국민적인 이슈 그리고 부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산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당선이 되고 하는 것이 당에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영남권이기 때문에 영남권 선거는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후보의 개인기 그리고 후보의 캠프 그 어떤 캐릭터 이게 굉장히 인물론적인 선거로 가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험지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중앙당에서 대폭적인 지원이죠. 예. 가더라도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고 후보가 요청하는 거 부산에 좋은 거 대구 나면 대구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다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계속 공중에서 이제 선물 던지듯이 이렇게 해주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앙당 차원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보낸다거나 중앙당이 오히려 거기를 방문해 갖고 위세를 보이는 건 전 역효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반민주당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쪽이 싫다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무 와버리면 민주당 색채가 너무 짙어진다고 하면 마치 점령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서 공약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필요하지 현장에 너무 위세를 부리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영남은 그렇죠.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서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집하는 만큼 상대도 결집하거든요. 근데 영남은 상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결집한 숫자 상대가 더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영남 같은 경우에는 점퍼도 파란 점퍼 말고 그냥 하얀 점퍼에 이제 파란색 글씨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캠프 이미지나 이런 거에서 우리 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파란 바탕에 그 모서리 부분에 빨간색으로 살짝 해가지고 썼던 게 있어요. 빨간색도 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거 정원호 후보도 지금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남 지역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도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지원 연설을 할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뒤에서 돕겠다. 그게 이제 영남 지역 정서를 감안한 그런 선거운동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대장동의 진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부산 북합은 하정우 수석으로 결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수도권 관련해 가지고 한항갑 평택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은 전략공천하겠다라고 대표가 이야기한 사람이 이광재 후보가 있고 이광재 전 지사가 있고 또 누구죠? 본인이 확정돼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후보자가 제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김용남 전 의원이. 김용남 여기 있죠. 이것도 확인이 됐는데 근데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장윤미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패널로 나오는 장윤미 변호사가 한항갑 출마 의사를 타진을 받은 것으로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MBN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에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왔다. 오직 민주당의 진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윤미 대변인도 한항갑 공천 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소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소스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보자 아니면 그 출마 예정자나 그 사람 본인의 의지인 건지 아니면 뭔가 조율이 된 것인지 조율이 됐다면 당에
어느 단위 누구하고 조율이 된 것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광재 전 지사가 가장 예. 유력한 걸로 보여지고 김용남 전 의원은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평택인데, 근데 당에서는 아직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면서 다각도로,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두고 당이 최후의 최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서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당에서도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좀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남이랑 평택이 만약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선택이 쉬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줘야 될 사람, 아니 공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쪽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쉬웠을 텐데 지금 두 지역 다 어려워요. 하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진짜 신승을 거뒀던 곳이고, 평택 같은 경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 후보가 1등이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과 당 내에서 어떻게 교통 조율을 해야 되는 것과 여러 가지가 걸쳐 있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 너무 약한 후보를 내세웠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용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변수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보의 출처가 당이라고 할 때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출처가 있어서 당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하남에는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평택에는 김용남 전 의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가 아닌가 싶었고. 글쎄요, 그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장유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전화 한번 해봅시다. 혹시 지금 통화가 가능하면 우리가 대구에서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정치 1번지 생방송 중인데 궁금해서 하나 전화 좀 드렸어요.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하남갑 출마 의사 타진을 받았다, 이렇게 MBN하고 통화해서 밝히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예. 일단 그 전 재보궐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고, 네. 당에서 여러 후보군들을 놓고 이제 뭐 여러 지표 확인 같은 걸 하는데, 얼마 전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하면 출마를 할 의사는 의지는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이제 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저는 약간 좀 거창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제 의지나 의사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선당후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출마해라. 그러면은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게 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많은 변수와 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를 돌린 지역은 하남갑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딱 집어서 당에서 말씀 주시는 건 없었고요.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는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을에 가라고 해도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당에서 일단 뭐 말씀 주시는 대로 교율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뭐 지역구를 정말 말 그대로 뭐 고르듯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지역 유권자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윤미 대변인님은 김부겸 후보 그 캠프 돕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신가요? 제가 어제 대구에 갔다 와가지고요. 예. 어제 서울에 올라왔고 또 계속 대구에 내려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화 된 김에 네. 대구는 국힘당이 이제 추경호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후보는 당연하지만 대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요.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또 이 추경호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대단한 표 결집, 세 결집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좀 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지 않은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인물론 이제 김부겸 후보의 능력
또 이 행정 능력과 경험치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왔다 가셨죠? 네, 어제 네, 지도부가 내려왔다 갔습니다. 정청래 대표 방문에 대해서 대구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예전에는 이제 12년 전에 대구시장 선거를 치를 때는 그때는 당 지도부가 내려오는 것도 이제 후보 본인이 저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대구 시민분들, 유권자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많은 현안이 있으니까 당 지도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대구는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김부겸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추경호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관건이고 저희로서는 정말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그러면 모레 뵙지요. 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윤미 민주당 대변인 지금 그 한왕갑 출마 의사 타진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받긴 받았네요. 예, 당에서는 확실히 여러 사람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기존에 이제 중량감이 있는 후보들 외에도 참신한 후보, 전략 공천이다 보니 참신한 후보들이면 어떨까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을 하남이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남 아니어도 여러 지역에 이제 여론조사 후보군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단계로 보이고 거기서 만약에 경쟁력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당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부분이고 워낙 장윤희 대변인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방송에서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또 관심사가 김용 전 부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용 공천 줘야 된다라고 찬성한 국회의원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62명 예. 까지 됐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조작 기소 그리고 표적 수사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때 대표적인 희생양이 김용 전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그때 엄혹한 시절에 검찰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앞으로 당의 그런 시련이 덮쳐올 때 자기 스스로 희생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이유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거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상황이었다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조희대를 필두로 해서 파기환송도 그렇고 법원이 정치의 개입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누군가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마치 정치에 대한 결정을 법원 사법부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 찬반 때와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우를 우리가 다시 범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을 무조건 뭐 정치적으로도 이게 맞는 카드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다만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러이러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일부 동의하면서 일부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조희대 리스크인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개할 것이고 더 결집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승리는 수도권 싹쓸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부울경 대구까지를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전체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 김용 부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선당후사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다는 건 100번 1000번 공감하고 그 이유 그걸 하지만 그에 대해서 출마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지만 조희대 리스크가 있고
그분의 당선 여부와 별개로 부울경 대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울경 대구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거의 역사상 처음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걸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보궐선거가 뭐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공격을 막 많이 하니까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선거 전략상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김용 부원장은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죠. 조작 기소 지금 국정조사 그렇죠. 특위 하고 있는데 내가 조작 기소의 피해자 아니냐. 그런데 나를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오늘 필사의 기자들에서도 우리가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은 그야말로 이제 대장동의 진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의 진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일당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대장동 했습니까? 그래서 그 프레임에 딱 올가 매어 놓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대장동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면서 대장동이 그거였어? 대장동 하면 이재명이었는데 이게 윤석열이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다 보니까 좀 헷갈린 측면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것을 이제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영 씨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프로젝트도 무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진행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씨죠.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음으로써 거기서 자본을 확보한 그 대장동 일당들이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맨 처음에 1,000억 원 대출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과정을 수사한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인 거죠. 검사였죠,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넘어갔느냐 봤더니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처럼 생기는 박영수가 거기 변호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박영수와 나중에 이제 윤석열의 부친 집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럼요. 과거서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친 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처음 나온 것에 불과한데 저는 지금도 너무 화나는 것은 당시에 언론 보도가 적었던 것도 화가 나지만 지금 국정조사에서 저렇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재래식 언론에서는 이런 걸 다뤄주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다루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의 그 탑 기사로 해갖고 한 30분 정도로 다뤄야 되는 게 국정조사에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게 많이 적어요. 저는 왜 안 다뤘다고 하면 약간의 공범 의식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범이니까 그렇죠. 이걸 자기들이 특종이라고 써가지고 기자상까지 받았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은 기자분들께서 2년마다 막 3년마다 계속 그 부서가 바뀌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본인들한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법조 기자들. 그러니까 다루지 않고 데스크 입장에서는 계속 있었던 데스크 입장에서는 공범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이거를 팔아. 이거를 문제 제기해라 라고 안 하다 보니까 그 암묵적 카르텔 속에서 여전히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까지 안 다뤄지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이것도 필사의 기자들에서 짚어볼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계속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대장동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변질이 됐습니까? 대장동이 변질된 계기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또는 이제 지난 윤석열 대선 시기쯤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장동이라는 건 본인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연루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파다 보면 자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지난 대선 말고 지지난 대선 때의 대선 토론을 보면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누가 되든 간에 대장동 특검을 합차고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 끝끝내 거부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막 말을 돌리고요. 그걸 보면은 확실히 이 대장동은 본인한테 불리한 거였는데 저는 윤석열이 됐든 윤석열 캠프의 누군가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조작해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재명한테 이걸 덮어 씌워버리자라는 기획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부터의 측근들을 하나하나 표적 수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에서 이재명 게이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정말로 밝혀져서 당시에 여기에 관여됐던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 정말 이거야말로 법치주의 자체를 흔들었던 거의 대한민국 최대 게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떠들썩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쉽고 법 쪽에서도 일부 보수법 쪽의 인사들은 그 국조 특위에서 다그치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 의원들의 태도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난 이 앞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서 대장동 문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나중에 특검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그렇게 하다 말았죠. 예. 그러고 하자는 말은 끝끝내 하지 않았어요. 안 하죠. 네. 하지만 거의 그때 대선은 대장동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정말 악의적인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대선이 대한민국 보수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꼼수와 조작과 방법이 다 동원된 대선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의 기득권도 놔두지 않고 다 혁파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두려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볼 텐데 지금 이제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죠. 이건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박성준 의원이 잊지 않고 정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니까 남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2011년 상황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조영과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총수 이과장이 하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인데 이 박영수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1년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궁금한 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이건 뭐냐면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로 이 우연의 일치이거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나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네. 지금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박영수, 윤석열, 조영 봐주고 그 집 사주고 박영수 연결해주고 그 혜택은 윤석열이 보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 꼬문이 뺀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 꼬문이 뺀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윤석열이 어떤지 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왜 대장동을 윤석열이 알게 되고 이걸 갖다가 엮으려고 했느냐. 그게 이제 성남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박영수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박영수 까까리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박영수가 박근혜 특검할 때 이제 윤석열이 주인 검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두 사람이 엄청 가깝죠. 그렇죠. 사실상 박영수 사단이었다. 그 멤버다라고 예.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박영수가 시키는 걸 거의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저축은행 이거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박영수가 거기 변호인이었고 야 이거 좀 봐줘야겠다. 그러니까 입건도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봐줘야겠다라고 해서 입건을 안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청탁이고요. 직권남용도 해당될 수 있고요. 직무유기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중요한 건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겁니다. 봐달라는 거.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뭔가를 주게 되면은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본인이 받으면 뇌물죄고요. 그 부정처사 후술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받아가면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대가로 이제 본인의 아버지의 집을 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3자가 어떤 그 혜택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죄의 혐의로 한번 수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보니까는 그 집이 팔린 게 2019년 정도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검찰 특수부 카르텔이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고 지금까지 뭐 조선제일검인에 모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를 해왔고 어떻게 수사를 덮어왔는지가 보여진 국조특위였고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지만 이게 과연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지금도 특검의 검사가 15명을 못 채워서 12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찰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하겠지만 결국 또 재판을 넘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난관이 정말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재래식 언론에서 좀 다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동력이 생기고 그래야 특검 또는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 제한도 있고 인원 제한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상설적으로 해서 시간이 며칠이 걸리더라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여론이 좀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처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이번에 대장동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세상 천지에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개입해서 박영수한테 부탁받고 덮어준 사건 그러면서 대장동을 알게 됐는데 거기 성남의 시장이 나오니까 옳지. 이걸 이용해서 막 공격을 해야 되겠다. 아는 만큼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악질 중에 이런 악질을 제가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인데 그걸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어미준, 강백신 막 이런 거의 수족처럼 부리는 휘하 검사들이 바로 파견을 가가지고 그렇죠. 기록을 보고 아니까 더 조작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틀면은 이걸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 국정조사에 보면은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그 당시 검사장이 나와가지고서는 대장동 사건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다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뻥뻥 쳐댔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갖고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윤석열과 그 검찰들이 수사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유한 중대범죄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이라는 건요, 원래 공정하고 균형되고 고르게 행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건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입맛에 안 맞는 사건은 그냥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정치검찰의 민낯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국정조사와 같은 방식의 그런 어떤 행위를 상설화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청문회처럼 거기는 이제 민간 조사원이나 조사관들을 고용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나 이태원 특조위 같은 그런 정부 내의 어떤 그런 상설 조사 기구를 둬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조사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괜찮겠다. 특검을 하기 선행적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해봅니다. 지금 보수 언론이나 보수 법조계에서는 지금 특검 정국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 때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검찰들이 다 뭐 나가고 그렇게 돼서 뭐 적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데 일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검사가 투입이 되면 100여 명입니다.
지금 모든 특검을 다 합해도 그 정도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고 어떤 수준이었냐면 제 동기가 성남지청에 있었는데 공판검사여서 이거와 전혀 관련 없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까지도 이재명 압수수색 가라고 해갖고 재판하는 애가 거기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로 모든 검사를 다 끌어다 썼었어요. 그 정도로 그 수사권을 남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사법체계를 바꾸네 잘못했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하고 검찰 개혁이 진짜 진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장의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인적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남용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검찰이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뭐 제도가 오고 뭐가 왔을 때 수사기관 뭐 거기에 검찰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다가 다 패가 망신했어라는 역사적 경험이 생기면 앞으로는 저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 한 번도 그랬던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뻔뻔한 거겠고 그래서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적 청산을 꼭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살았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봐줬고 덮었던 사건을 마치 저쪽이 범인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흘려놓고 그거 기사 쓴 놈 특종이라고 상받게 하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았는데 그 내용을 필사의 기자들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지요.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